그런데 노를 걸고 내가 호구의 길을 가기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그 길은 너무 슬픈 길이 되기 때문에 저번 주에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인분들 모임인데 거기선 제가 막내예요. 연령대가 50대 후반부터 60대까지인 선배님들의 모임에 거기서 이제 어떤 얘기에 제가 쇼크를 먹어서 우리가 이건 한 번씩 생각해보고 여러분들도 조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 언니의 경우는 부부가 아들을 하나를 키웠으니 얼마나 예쁘게 키웠겠습니까? 더군다나 얘가 공부도 엄청 잘했습니다. 그러니 의대를 갔겠죠. 현재 의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이제 남편분이 돌아가실 때 와이프는 집에서 살림만 했으니까 착조하고 그러는 언니지만 사회생활은 거의 안 하고 봉사활동만 좀 하던 분이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뭘 하셨냐면 아들 앞으로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 그러니까 집을 명의를 이제 넘겨준 거예요. 넘겨주고 엄마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지금처럼 그때는 이 아들이 지금 경기도권에서 병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이 생활권이 되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엄마가 이제 살다가 돌아가시면 정리하기 쉽게 쉬운 얘기로 오지랖이에요. 아니 돌아가시는 분이 왜 산 사람들 일까지 자기가 다 정리를 해주고 가려고 하냐고요. 그래서 명의를 넘겨주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장례 잘 치르고 그랬는데 남편분 돌아가시고 2년인가 지나서 이제 손주가 둘이 있는데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되니까 고등학교는 서울권에서 시키고 싶어서 이제 강남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군도 좋은 아파트니까 애들이 올라왔대요. 올라왔는데 애들을 그렇게 이제 연년생이니까 하나씩 올라온 겁니다. 올라오고 애들이 오면서부터 아들네가 용돈을 100만 원을 줬대요. 100만 원씩을 그때부터 매달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자랑했거든요. 아들 내외가 살림을 합치게 됐대요. 애들 이제 공부하는 걸 옆에서 봐주고 싶어 하면서 들어와 식구가 5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생활비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가지고 있던 걸로 야곱야곱 그야말로 야곱야곱 썼다고 합니다. 야곱야곱 썼는데 생활비를 안 주니까. 근데 이제 카드값이 나왔는데 왜냐면 이제 애들 옷까지 다 사서 입혔대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값이 좀 부족했답니다. 그리고 이 카드값을 내려면 그야말로 언니가 마지노선으로 아주 조금 갖고 있는 돈을 깨야 하는데 그걸 깨고 싶지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아들에게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우리 생활비에 대해서 얘기 좀 하자. 그러면서 말을 했답니다. 이제 이렇게 계속은 내가 조금 힘이 들구나라고 했더니 그 아들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엄마 꼬불쳐놓은 돈 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 다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니 엄마들은 원래 다 이렇게 돈 좀 뒷돈도 만들어 놓고 하는데 그 돈 쓰지 그 자식한테 생활비 달란 말 하고 싶으시냐고 웃으면서 얘기를 했대요. 했는데 괘씸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왜냐면 이 엄마는 이제 경제력이 없거든요. 그야말로 써도 있는 돈 계속 꺼내서 써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언니가 68이에요. 100세 시대잖아요. 앞으로 30년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언니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가진 돈으로 품위를 유지해가면서 30년 못 산다는 거죠. 그랬는데 언니가 생각했을 땐 아들이 주는 100만 원에 연금 나오는 거 국민연금, 우리나라 국민연금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알뜰하게 살고 한 달에 2-3번 친구들하고 밥 먹고 식사하는 정도, 거기서 조금 더 아끼면 1년에 한두 번 여행 갈 수 있는 정도였대요. 근데 손주들이 오면서 생활비가 훅 늘었고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생활비에 절절매면서 언니는 어떻게 생각하면 산 겁니다. 근데 자식 내외까지 와서도 이걸 더 안 내놓으니까 그러면 생활비 문제를 정리하자고 했더니 이제 아들이 이러고 나니까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나는 이렇게 큰 집에 내가 너희들 뒤치다거리 다 하면서 이 언니 그 표현이 뭐였냐면 가사 도우미라고 했거든요. 자기가 완전 가사 도우미가 되는 기분으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럼 집을 정리하겠다. 정리하고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작은 집을 장만하고 나머지로 내 노후 자금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들이 말했다고 합니다.
구독 누르셨죠? 감사합니다. 엄마, 이게 누구 집인데 엄마 마음대로 팔아요? 라고 하더래요. 명의를 아들 명의로 해주고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돌아가신 분이. 엄마가 나가는 건 상관없는데 이 집을 엄마가 판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언니가 이제 그때부터 지금 너무 힘들게 이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자식이 그 말을 했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너무 잘했고 정말 의대 가서 동네방네 내 자식 의대 다닌다고 얼마나 자랑을 했겠습니까? 다 부러워했거든요. 그러고 살았는데 지금 이 한순간에 이 집 문제 때문에 명의가 내 명인데 엄마가 마음대로 이 집을 팔겠다고? 아니야, 이거 내 집이야. 그 아이가 어린애가 아니에요. 47입니다. 그런데 이거요, 물론 우리가 그냥 듣기에 따라선 이 나쁜 아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운 건 언니인데 의사가 되고 결혼을 하고 하다못해 그 아이들까지 내가 키우겠다고 맡았잖아요. 이 언니는 계속 해주기만 했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그냥 계속 퍼준 거예요. 계속 해주기만 한 거예요. 이 아들에게 이 엄마는, 부모는 그냥 나한테 주는 사람이에요. 부모 자식 관계에도 분명한 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선을 어느 정도 만들어줬어야 합니다. 사회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선. 그런데 꾸준히 뭔가 필요해서 와서 손을 내밀 때마다 다 해결을 해줬거든요. 이 아이는, 이 사람은 내일 모레 50이니까 애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 엄마는 나한테 주는 사람이에요. 내 걸 달라고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 집도 이제 내 집인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나 주고 간 집인데 왜 엄마가 판다 그래?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슬펐던 게 뭐냐면 언니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고 죽을 일만 자꾸 생각을 한대. 어떻게 죽을까를 연구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말이 좀 무섭더라고요. 아들 병원 앞에 가서 내가 분신 자살을 해서라도 그냥은 안 죽고 싶다는 거죠. 이 자식한테 네가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를 깨우치게 하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생각까지 했다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를 제가 이해가 가거든요. 언니가 지금 죽고 싶은 건 내가 그렇게 내 청춘을 다 바쳐서 정말 온 사랑을 다해서 키운 이 아들이 이 순간에 엄마를 정말 완전 돈줄 이상의 그 어떤 취급도 안 하고 있다는 이 상실감 때문에 언니가 너무 슬프고 너무 화가 나는 상황 아니냐고. 그래서 아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싶은 거지 않느냐고. 마지막 한순간이라도 엄마를 위해서 엄마에게 마음 아프게 울게 하고 싶은 거 아니냐고. 목적이 그거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맞대요. 언니가 그렇게 분신을 해서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이 아들이 언니 때문에 울까요? 울긴 울 거예요. 왜냐면 언니가 자기의 명성에 흠집을 내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언니 흠집 안 나요. 왜냐고요? 언니가 이제 연세가 있기 때문에. 치매기가 있는 노모가 순간에 아들 병원 앞에 와서 그 정신이 나가서 돌아가셨다고 만약에 이렇게 발표가 되면 오히려 치매기 있는 노인네 지금까지 모시고 있었는데 이 노인네가 정신없이 병원에 앞에 와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들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식 안 될 것 같으냐고. 되죠. 알게 뭡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 생각도 했거든요. 언니가 이 얘기를 해주기 전에는 우리는 그거 상상도 안 했거든요. 만약에 그 얘기를 그 모임에서 언니가 안 한 상황에서 혹시 그런 큰일을 만약에 저질렀다면 우리는 그 말 믿어요. 그 상황에서 아들이 미워서 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기 위해서 자살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그렇다면 내가 죽을 수는 없지. 지금은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태니까 일단 이 화를 가라앉히고 아들 병원 앞에 가서 죽으려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 죽기 살기의 마음으로 그렇다면 정식으로 자신의 길을 찾고 내가 혼자 살겠다는 결심을 해야죠. 이 상황에도 내가 만약에 내가 그랬다고 애가
내 손주를 못 볼 텐데. 아니 죽으려고 결심한 사람이 손주 못 보고 자식 못 보는 거 왜 생각합니까? 이제부터 진짜 행복하게 살아야죠. 자식이 한번 와줘서 기쁘고 아이가 잘 돼서 기쁘고 이제 손주들도 공부를 잘해서 너무 행복하고 그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물론 기특한 겁니다. 이왕이면 내가 낳은 아이가 잘 크고 있으니까 기특한 거지만 진짜 행복은 자기가 즐거운 일을 해야 사람은 행복하거든요. 내가 즐거울 수 있는 일. 이건 뿌듯한 거예요. 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걸 지금까지 그 뿌듯한 게 행복한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행복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거든요. 자식 인생에 도우미로 평생을 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정서적 홀로서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식 물론 혈연을 어떻게 띠겠습니까마는 그 자식이 미우면서도 사실 그 자식에게 의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자식은 아니겠지. 아니었으면 좋겠다. 마인드부터 바꾸면 돼요. 말부터 바꾸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저 자식을 이렇게 키웠는데 뭐 어떻게 해요. 어제까지 그렇게. 오늘부터 나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아이한테 그렇게 대하지 않을 거야.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땐 엄마가 바뀌고 나면 이 아들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최고의 지성인 아닙니까? 의사 자격증을 딴 사람인데 엄마가 바뀌면 자식도 바뀔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상황